외할머니는 고아 손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아버지 제삿날 15년 후 그녀는 돌아와 할머니를 후회하게 만들었다. 초가을의 건조한 바람이 낡은 대문 틈새로 불어와 나무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래된 집의 신음소리 같았다. 마당과 오래된 감나무에서 마른 잎이 힘없이 떨어져 처마 밑을 맴돌다. 이제 막 도착한 젊은 여성의 발치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연이었다. 서연은 낡은 천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없이 서 있었다. 가방 안에는 그녀가 가진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인 빛바랜 쪽빛 한복 저고리가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아버지의 제삿날은 서연이 한때 자신의 집이라 불렀던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설자리를 거부당한 날이기도 했다. 집 안에서는 익숙한 얼굴의 손님들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려왔다.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즉 서연에게는 새할머니인 김여사가 사람들에게 제사상 차리는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향불 연기와 섞인 진한 음식 냄새가 제삿날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따뜻하면서도 무거운 공기. 낡은 향로는 제사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연이 유일하게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유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남은 따뜻한 기억이었다. 서연은 그 향로를 소중히 들고 제사상에 올리려 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담아내듯. 하지만 김 여사는 그것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그딴 거 제사상 근처에 두지 마. 그 향로 누가 너더러 가져오랬어?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공손하게 말했다. 할머니, 이 향로는 아버지 것이에요. 제삿날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 하나라도 더 놓고 싶어서요. 아버지, 내가 감히 아버지를 입에 올려? 내가 너를 내 손녀라고 한 적 있는지 기억 안 나는구나. 몇몇 손님들이 힐끗 돌아보았다.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단층집. 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졌고 슬레이트 지붕은 녹슬어 있었다. 제사상은 안방 정면에 차려졌고 그 앞에는 밥, 국, 나물, 전, 과일 등 푸짐한 재물이 놓였다.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예정을 생각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김 여사의 체면을 봐서 온 사람도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당시 18살이던 어린 딸 서연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김 여사가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도 들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을 나르고 상을 치우는 것을 도왔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조용히 자기 몫을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대문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도착했다. 수군거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 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저 아이가 김 사장 아들 딸인가? 응, 서연이. 안 됐지. 근데 여기 더 이상 안 산다고 들었는데. 그 말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서연은 똑똑히 들었다. 기는 그런 종류의 뒷말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손 내밀어 그녀를 잡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밥 한 그릇을 상에 올리고 제사상 뒤편에 두 손을 모으고 섰다. 제사상의 촛불은 반쯤 타들어가고 있었다. 향 연기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가 희미한 공간으로 흩어졌다. 바로 그때 김 여사가 수저를 상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먹으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제사 지낼 자격도 없는 게 아직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서연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절이라도 올리고 싶어서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내가 너 코 흘리게 때부터 지금까지 키웠어.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아?
집안 공기가 삽시간에 가라앉았다. 몇몇 손님들은 어색하게 밥그릇을 내려놓았고 몇몇은 시선을 피했다. 나이 지긋한 아저씨 한 분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옆에 앉은 아내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다. 여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일 아니잖아요. 서연은 눈물을 삼켰지만 콧등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스함이 남아있는 곳 제사상만을 바라보았다. 똑똑히 들어도 내 아버지 제사라고 해서 내가 평생 너한테 신세 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너 충분히 오래 키웠어. 이제 가.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김 여사의 말은 차가운 칼날 같았다. 그 마지막 마른 촛불이 아직 타오르고 있는 동안 사람들의 외면하는 시선 속에서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제사상 앞에서 울려 퍼졌다. 서연은 모든 사람에게 천천히 그리고 꾹 참으며 인사했다. 아무도 일어나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붙잡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낡은 천 가방을 들고 그 안에는 어머니의 한복 저고리가 여전히 곱게 개어져 있었다. 가족에게서 유일하게 간직할 수 있었던 물건. 옷은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아직 붙잡을 것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직접 지어주신 부드러운 옷감이었다. 소박한 쪽빛의 기대는 손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한때 딸이라 불렸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비포장도로 길가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황량하게 불었다. 서연은 흙먼지 묻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굳게 닫힌 집, 부르는 소리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오늘부터 자신에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앞길은 막막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붙잡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문을 닫아버린 곳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걷는 순간이기도 했다. 어쩌면 그것이 아직 이름 모를 어딘가에서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몰랐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드문드문 켜진 낡은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얼룩졌다. 서연은 마을 어기 낡은 초등학교 정문 앞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몸을 웅크렸다. 학교는 적막했고 아무도 없었다. 마른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요란했다. 마지막 남은 플라타너스 잎도 이미 오래전에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지금의 그녀처럼 초라하게 남아있었다. 배고프고 추웠다. 눈물은 이미 말랐지만 목은 여전히 메었다. 배고픔보다 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쏜 것은 그녀가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으며 다시 돌아오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문자 한 통조차 없었다. 그녀는 천 가방에서 낡은 한복 저고리를 꺼내 어깨에 걸쳤다. 눅눅하고 오래된 옷감 냄새가 코를 스쳤다. 어머니의 냄새. 어린 시절 평화로운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여름날 저녁이면 그녀의 손을 잡고 이 플라타너스 길을 산책하곤 했다. 미래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젠가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했던 기억이 났다. 나중에 내가 이 학교 다니면 아빠가 학부모회에 제일 먼저 갈 거야. 그때 두 부녀는 함께 웃었었다. 지금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자갈과 부서진 돌이자 조각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몸을 더욱 웅크렸다. 나무 기둥의 등을 기대고 눈앞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버려졌다는 느낌은 눈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손바닥에서부터 심장까지 퍼져나가는 차가움. 길 건너편에는 작은 헌책방이 있었다. 낡은 유리창 너머로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나무 간판은 기울어져 있었고 글자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박신의 헌책방. 그녀는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서연은 더 이상 생각할 기운도 없었다. 다리는 저렸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목은 바싹 말랐다. 주머니 속 몇 푼 안 되는 동전으로는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의식 저편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을 때 유리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책방 주인인 박 선생님이 간판을 안으로 들여놓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예수는 넘어 보였고 마른 체구였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머리는 거의 다 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다. 그는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은 소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왔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애야, 배고프지? 서연은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서려다 비틀거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손이 허공을 짚었다. 박 선생님이 재빨리 다가와 한 팔로 그녀를 부축했다. 당황한 기색 없이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 아주 익숙한 몸짓이었다. 앉아있어. 괜찮아. 그냥 배가 고픈 거지. 그렇지?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웠다. 들켜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때문이었다. 동정도 탐색도 아니었다. 그저 낯선 사람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눈빛이었다. 잠시 후 그는 안으로 들어와 잠시 앉아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찬밥 남은 게 좀 있는데 맛은 없겠지만 속은 따뜻해질 거야.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덧붙였다. 뭘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먹으라는 거야. 부드러운 바람 같은 말이었다. 명령도 적선도 아니었다. 그저 단순한 믿음. 오늘 하루 종일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헌책방은 20평 남짓되어 보였다. 낡은 책들이 책장에 가득 꽂혀 있었고 많은 책이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 작은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찻주전자와 익담한 책 한 권,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었다. 낡은 종이 냄새와 찬밥 냄새가 뒤섞여 묘한 향기를 풍겼다. 거칠면서도 평화로운. 서연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박 선생님은 밥그릇에 밥을 퍼담고 간장을 조금 뿌려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고기 반찬 하나 없는 그저 찬밥의 간장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다. 이름이 뭐니? 서연이에요. 서연이. 이름이 예쁘구나.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대답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최근에. 오늘이 제사였어요. 박 선생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단다. 내 나이 또래였지. 오래전에 갔어. 정적이 흘렀다. 낡은 동네 한 구석, 작은 헌책방에 앉은 두 사람. 서로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그저 중단된 이야기와 말 없는 기억들이 눈빛을 통해 교차할 뿐이었다. 서연이 식사를 마치자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려 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이 그녀를 막았다. 내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면 여기 처마 밑이라도 괜찮겠니? 침대는 없지만 책은 많단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저녁 강물처럼 고요했다. 서두르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여긴 패 끼칠 사람도 없어. 내 딸이 가고 나서 나도 누구와 이야기하는 버릇을 잃어버렸지. 하지만 오늘은 어쩌면 다시 시작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낯선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퍼져나가는 따스함이었다. 마치 낡은 헌책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어두운 밤 한가운데 앉을 자리를 비춰주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작았지만 눈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박 선생님이 책장 뒤편에 깔아준 작은 돗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이불은 없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낡은 외투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한복 저고리를 끌어안고 조용히 누웠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처음으로 서연은 춥지 않았다.
박 선생님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연의 과거에 대해 깊이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 물을 따라주는 것, 책을 정리하는 것, 작은 베개 하나를 더 놓아주는 것에는 한때 상실을 경험했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보려는 사람의 신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낡은 헌책방 처마 밑에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과 닮았음을, 한때 자신에게도 딸이 있었음을 알아보고 서연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직감한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연필 스치는 소리가 정적 속에 고르게 울렸다. 등잔불 빛이 벽에 드리워져 앙상한 소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색바랜 줄 공책 위에 서툰 글씨가 또렷이 나타났다. 은혜. 그녀는 천천히 한 획 한 획 떨리는 손으로 써 내려갔다. 잉크가 손가락에 번졌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다. 등잔불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환절기에 끈적끈적한 비였다. 낡은 헌책방은 축축한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 낡은 종이와 이끼 낀 벽에 곰팡이 냄새 속으로 움츠러드는 듯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이 오래전 딸에게 글을 가르쳤던 작은 방 안에서는 이제 다시 연필 소리가 들려왔다. 십수년 동안 거에 잊혔던 소리였다. 서연은 오래전 그 아이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서리에 금이 간 낡은 나무 책상, 희미한 등잔불 아래였다. 박 선생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팔짱을 끼고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어떤 지도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 앞에 공책 한 권을 놓아주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글자를 써보렴이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은혜라는 글자를 선택했다. 그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바닥을 닦고 박 선생님이 시킨 대로 책을 다시 정리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꼼꼼하게 일했다. 낡은 책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많은 책이 종이가 바스러져 끈으로 묶어야 했다. 그녀는 제목을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각 책의 위치를 기억하려 했었고 크기와 표지 색깔별로 분류했다. 가끔 박 선생님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른 생선과 나물 반찬으로 된 소박한 점심 식사 후 그가 불쑥 물었다. 글은 읽을 줄 아니? 서연은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조금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쓰는 건 아직 서툴러요. 박 선생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새 공책 한 권과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마.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놀라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려 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배운 것이라곤 침묵하는 법, 굶주림을 참는 법, 쫓겨날 때 물러서는 법뿐이었다. 다시 펜을 잡고 글을 쓸 것이라고는 더구나 누군가가 앉아서 자신이 한 글자 한 글자 배우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날 저녁, 그는 그녀에게 아무 글자나 써보라고 했다. 그녀가 원하는 글자 무엇이든. 그녀는 은혜를 선택했다. 왜 그 글자지?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이 처마 밑도, 찬밥도, 이 공책도 없었을 테고, 그럼 저는 아마 지금도 저 나무 밑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박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가 은혜를 아는 것은 좋다. 하지만 기억하렴. 평생 은혜를 갚기 위해 사는 건 아니란다. 은혜라는 글자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게끔 일깨워주는 것이지 평생 고개 숙이고 살라는 뜻은 아니야.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이 평생 고개 숙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명령조가 아니라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한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굴욕감 때문이 아니라 눈가가 뜨거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본적인 핵부터 가르쳤다. 펜을 잡는 법,
삐침과 고든 핵을 긋는 법, 글자가 엉키지 않도록 간격을 두는 법. 글자가 틀릴 때마다 그는 야단치지 않고 다시 쓰라고만 했다. 그렇게 저녁 내내 그녀는 오직 은혜라는 한 글자만 연습했다. 한 줄, 또 한 줄,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고 손에는 잉크가 묻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글자가 당장 너를 살려주지는 못할 거다. 배를 채워주지도 못해. 하지만 글자는 사람들이 너에게 감히 열어주지 않는 문을 열 수 있게 해준단다. 내가 읽고 쓸 줄 알게 되면 더 이상 누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거야. 내 스스로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이 너를 안으로 초대해야 할 이유를 직접 말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 말을 서연은 잊을 수 없었다.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도 아니었고 어른들의 값싼 위로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지만 단순하고 명확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박 선생님이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서연은 계속 앉아서 글을 썼다.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어제의 어둠으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는 것 같았다. 글씨는 아직 예쁘지도 고르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글씨였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등잔불이 깜빡이며 꺼지려 할 때쯤 그녀는 펜을 놓았다. 밤은 더욱 깊어지는 듯했고 비는 여전히 기왓장 틈으로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서연은 공책을 끌어안고 어머니의 한복 저고리를 덮은 채 낡은 돗자리에 옆으로 누웠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손에는 여전히 잉크가 번진 은혜라는 글자로 가득 찬 공책을 꼭 쥐고 있었다. 더 이상 악몽도 눈물도 없는 잠이었다. 진정으로 살아낸 하루 뒤에 평온만이 남아있었다. 옆방에서 박 선생님은 문틈으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집안에서 연필 소리, 사람 소리, 그리고 자신 이외의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다. 동정심은 아니었다. 그는 동정심이 후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을 믿었다. 그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눈빛에서 한때 자신의 딸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빛, 작지만 끈질긴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내일 서연은 새로운 글자를 쓸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글자를, 그리고 문장을, 그리고 문단 전체를. 하지만 오늘 밤은 은혜 한 글자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은 고개 숙이지 않고, 동정을 구걸하지 않고, 지식으로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삶의 첫 번째 토대였으니까. 서류 담당 서연 씨. 자네 이름이 뭔가? 서연입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우리 사무실 서류 담당 서연 씨야. 그렇게 하게. 강 사장. 이 서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사무실 안에 크게 울렸고 책상 위 서류 몇 장이 선풍기 바람에 살짝 날렸다. 서연은 허리를 펴고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과 설렘으로 손에는 여전히 땀이 배어 있었다. 일하는 곳이라 불리는 장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부동산 사무실은 예곽 낡은 단층 건물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벽, 삐걱거리는 나무 창틀, 아크릴 간판은 색이 발에 기울어져 있었다. 강남 부동산 법률사무소, 등기 이전, 공증, 법률 서류. 곰팡내와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전혀 눈길을 끌 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이 지역 부동산 거래자들에게는 익숙한 주소였다. 박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 서연을 이곳에 데려왔다. 전날 그는 간단히 말했다. 내일 아는 사람 만나러 가서 사무실 일 한번 해보렴. 그녀는 많이 묻지 않았다. 그로부터 얻는 모든 기회는 자신이 꽉 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뿐이었다. 강 사장은 50살 가까이 되어 보였고 덩치가 크고 배가 조금 나왔으며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은 사납지 않았다. 서연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아가씨가 자네가 길에서 주워왔다는 그 아가씨인가? 박 선생님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주운 게 아나. 책이 있는 곳으로 제 발로 찾아왔지. 제법 들어갈 곳을 고를 줄 아는군. 강 사장은 서연을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엔 말랐지만 눈빛은 있네.
좋아, 한번 시켜보지. 그렇게 서연은 채용되었다. 이력서도, 계약서도, 학력 질문도 없었다. 그저 한번 시켜보지라는 말과 서류 담당 서연 씨라는 새로운 호칭뿐이었다. 첫 번째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책상 셔틀, 서류 정리, 장부 베껴 쓰기. 사무실 서류는 산더미 같았다.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확인 신청서, 공증 서류. 대부분 손으로 쓴 것이었고 일부만 컴퓨터로 인쇄되어 있었다. 어떤 것은 모서리가 접혔고 어떤 것은 습기 때문에 글자가 번져 있었다. 서연은 종류별로 분류하고 끈으로 묶고 각 묶음에 메모를 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모두 누군가의 삶의 조각, 땅 한 평, 집 한 채, 재산 또는 빚이었다. 강 사장 외에 유일한 정직원인 이 대리가 서연에게 직접 일을 지시했다. 30살이 넘어 보이는 그녀는 늘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늙은 암탉처럼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여기 동 이름 똑바로 써. 글씨는 또박또박 흘려 쓰지 말고 수신자 이름, 등기번호 꼼꼼히 확인해. 글자 하나 틀리면 손님한테 욕먹는 거 알지? 서연은 아무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매우 신중하게 썼다. 헌책방에서 글씨 연습을 했던 것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은혜라는 글자에서 시작해 이제 그녀는 지역명, 동이름, 성명 전체, 그리고 숫자 하나하나까지 쓸 수 있었다. 그녀는 빨리 배웠다. 일자리가 절실했던 탓도 있었지만 이 서류들 속에서 읽고 쓰는 능력의 가치와 연결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명예 이전을 하러 온 사람, 분쟁 때문에 온 사람, 그저 임시 공증을 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다. 서연은 각 서류를 관찰하며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지적도를 읽는 법, 토지 도면을 보는 법을 익혔고 심지어 군내 각 동의 이름을 외우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강 사장이 그녀를 불렀다. 자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나? 중학교까지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런 법은 잘 모르겠군. 네, 아직.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꺼운 부동산 등기법 해설 책을 그녀에게 건넸다. 빼곡한 작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가져가서 읽어봐. 이해 안 돼도 꾸준히 공부해. 내가 길은 가르쳐주지. 서연은 책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에게서 그런 종류의 약속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은 양도 계약서의 주소 부분을 베껴 쓰는 일을 맡았다.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손님이 와서 강 사장이 서류를 펼쳐보자마자 큰 소리로 호통쳤다. 이게 뭐야? 역삼동인데 삼역동이라고 썼잖아. 전혀 다른 동네인 거 몰라?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물을 따르던 이 대리도 손을 멈췄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다. 두 귀가 뜨거워졌고 눈가가 시큰거렸다. 손님이 서명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부주의하게 일해? 모르면 물어봐. 짐작하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강 사장은 한숨을 내쉬고 의자에 기대앉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대리가 서연에게 서류를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다. 진정하고. 틀렸으면 고치면 돼. 다음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그녀는 책상에 앉아 다시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조용히 서류 귀퉁이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 심표 하나까지 신중하게 다시 썼다. 그녀는 이것이 직업이며 교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처리하는 서류를 믿고 돈을 지불하며 그녀는 그 믿음에 부응해야 했다. 그날 밤 강 사장이 예고 없이 박 선생님의 헌책방에 들렀다. 그는 앉자마자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 다리를 꼬았다. 그 아가씨 제법 똑똑해. 박 선생님은 놀라지 않고 물었다. 뭘 봤나?
내가 호통을 쳤는데도 앞에서 울지 않더군. 돌아가서 말없이 다시 하더라고. 내가 여러 애들 시험해 봤는데 대부분 울거나 중간에 포기했어. 걘 조용하지만 끝까지 하더군. 그는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다. 내 보조로 키워볼 생각이야. 그냥 서식대로 서류 만드는 애 말고 서류 처리할 줄 알고 물어보면 답할 줄 알고 옳고 그름 구별할 줄 알고 법조항 대조할 줄 아는 그런 애로. 박 선생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낡은 집들의 지붕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드리워진 앞거리의 작은 골목을 향해 있었다. 그 아이는 누가 구해줄 필요 없어. 스스로 걸어갈 길이 필요한 거지. 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남은 차를 마셨다. 그럼 내가 길을 열어주지. 자네는 마음 잘 잡아주고. 그날부터 서연은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다. 단순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 대리 옆에 앉아 서식 작성법, 지적도 확인법,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서류 확인하는 법, 심지어 간단한 세금 계산까지 배우기 시작했다. 매일 해가 저물녘해야 헌책방으로 돌아와 찬밥 한 그릇을 먹고 법률책을 펼쳐 읽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 복잡한 용어들이었지만 그녀는 끈기 있게 읽었다. 한 단락 한 단락 밑줄을 긋고 주석을 달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강 사장에게 다시 물었다. 점차 그녀는 정확하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왜 정확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직업의 길은 꽃길이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비록 힘들고 떨렸지만 진짜 걸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일어설 곳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낡은 서류 더미 옆 사무실 책상 한 구석에서 서류 담당 서연 씨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시작했다. 첫 계약서, 새 종이 냄새, 사무실 구석에서 나는 프린터의 웅웅거리는 소리, 형광등 불빛이 흠집난 나무 책상 위에 반사되었다. 서연은 두꺼운 서류철 앞에 조용히 앉아 계약서에 또렷하게 인쇄된 글자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더 이상 먼지 닦는 걸레나 서류에 우표 붙이는 풀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실제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비록 복사본이었지만 돈과 재산, 그리고 누군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에 처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밖은 햇살이 부드러웠지만 사무실 안 공기는 여전히 인스턴트 커피와 인쇄된 종이 냄새로 자욱했다. 구석에 놓인 팩스는 장식품처럼 아무도 쓰지 않았지만 아직 아무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강 사장이 고객을 만나고 돌아와 서연 앞 책상에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이거 계약서 초안 인쇄 좀 해줘. 시장 근처 작은 땅인데 꼼꼼히 봐. 실수하면 소송 걸린다. 서연은 가볍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것이 청소하는 서연 씨에서 계약서 인쇄하는 사람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 서류에 손을 댄다는 것은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마우스를 잡고 강 사장이 USB에 저장해 둔 파일을 열었다. 눈은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라는 제목부터 시작해 갑, 을, 면적, 지번, 지목, 사용기간 등 각 항목을 빠르게 훑었다. 토지 주소 부분에서 그녀의 눈이 멈췄다. 미간을 찌푸리고 첨부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의 직감대로였다. 계약서에 용산구 청파동이 청파구 용산동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작은 실수처럼 보였지만 잘못 서명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 옆에서 등잔불 아래 앉아 기본적인 부동산 법률 책의 각 조항을 읽던 밤들. 아주 작은 조항이었지만 결과는 엄청났다. 박 선생님은 예전에 글자 하나 틀리면 재산 하나 날아간다. 글자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했었다. 오늘 그 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은 서둘러 수정하지 않았다. 초안을 인쇄하고 틀린 부분에 밑줄을 그어 강 사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장님, 동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등기부에는 청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용산동으로 되어 있어요. 강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 멈칫했다. 계약서를 집어들고 읽었다. 그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더니 픽 웃었다. 내가 기억나는 대로 썼더니. 내가 다시 봐서 다행이군.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이 대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아가씨, 눈이 아주 예리해. 스캐너 같아. 이 대리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럼 내일부터 저 서류 뭉치들 다 쟤한테 맡기고 우린 좀 쉽시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투덜거림이나 비꼼이 없었다. 그것은 사무실 사람들이 깔끔하고 시기적절한 일 처리를 목격한 후 서로에게 보내는 묘한 인정, 암묵적인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바로 그때 고객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옅은 파란색 셔츠에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가 시장 근처 채소 가게를 10당을 사려고 소개받은 최 씨라는 것을 알아봤다. 최 씨는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강 사장이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꼼꼼하게 주변을 살폈다. 서연은 강 사장이 수정된 새 인쇄본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최 씨는 자세히 읽어보더니 물었다. 아까 동 이름이 잘못 적혔었다고요? 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가리켰다. 이 친구가 발견했지. 덕분이야. 최 씨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길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았지만 분명한 신뢰가 담긴 시선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처음 땅 사는 거라 실수할까 봐 걱정했는데. 서연은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없어요. 계약 체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고객이 떠난 후 강 사장은 별말 없이 다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서류 한 뭉치를 서연 쪽으로 밀었다. 이거 봐. 매일 한 건씩 줄 테니 천천히 배워. 실수하면 경험 삼고 다만 반복하지는 마. 남의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는 거니까. 저녁이 되어 햇살이 낡은 타일 바닥에 드리워졌다. 사무실은 점점 한산해졌다. 이 대리는 일찍 퇴근했고 강 사장은 잠시 앉아있다가 서랍에서 작은 검은색 표지의 수첩을 꺼냈다. 은색 글씨로 부동산 등기법 독학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서연에게 건넸다. 이거 읽기 쉽지 않겠지만 넌 읽을 수 있을 거야. 내일 물어볼 테니 이해 안 되면 밑줄 쳐놔. 서연은 수첩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감정 때문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순한 조수나 자비를 하는 아이가 아니라 배우고 일하고 중요한 서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헌책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작은 등잔불 아래 앉아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글씨는 빼곡했고 용어는 딱딱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자신이 진정한 설 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제대로 하는 내부인이었다. 박 선생님은 멀리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안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비슷한 그러나 오랜 가뭄 끝에 땅 위로 솟아오르는 지하수처럼 깊고 잔잔한 감정이 일었다. 서연은 신중한 필체로 계속해서 읽고 메모했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와 펼쳐진 책장을 살짝 흔들었다. 낡은 방 안, 등잔불빛이 그녀의 마른 그러나 빛나는 얼굴을 비추었다. 아버지 제삿날 집에서 쫓겨났던 소녀가 이제 실제 계약서의 오류를 찾아내는 진짜 보조원처럼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첫 계약서에 손을 댄 그 순간부터 서연은 자신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배울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사시 구역 서류, 서연 씨가 수정했어요. 강 사장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지자 수많은 시선이 방 뒤편, 이름표도 직함도 없는 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젊은 여성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어깨가 순간적으로 살짝 굳었다.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숙여야 할지 들어야 할지 몰랐지만 결국 아주 희미하게 아주 가볍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구청 별관 강당에서 열린 군 부동산 업계 상반기 실적 보고회였다. 낡았지만 붉은 기와지붕에 아이보리색 벽,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각 동대표, 민간 부동산 사무소, 법무 담당자, 구청 자원환경과 공무원들까지. 저 뒤쪽에 앉은 작은 여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저 맨 뒤에 앉아 수첩을 들고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서연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바지는 이 대리에게 빌렸고 셔츠는 처음 외부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러 갈 때 박 선생님이 사준 것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낡은 단화를 신고 있었다. 처음 들어설 때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말단 직원 혹은 누군가를 따라온 보조원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단상에서 강 사장이 사무실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는 데는 더욱 서툴렀지만 오늘 그는 또렷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강조할 부분을 잊지 않고 말했다. 올해 저희 사무실은 100건에 가까운 양도 계약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한 건은 이미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신규 상가 부지 사시 구역이었는데 저희 사무실 수습 직원이 2002년도 낡은 등기부에서 분쟁 기록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계약했다면 매도인이 소송당할 뻔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간신히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작은 웅성거림이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몇몇 사람들이 서연을 돌아보았다. 존경의 눈빛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으며 놀란 표정도 있었지만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서연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처음 일하던 날 역삼동을 삼역동으로 잘못 써서 손님 앞에서 호통 듣고 눈물을 흘리며 수정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자신이 이 일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던 적도 있었다. 지금도 같은 눈, 같은 손이었지만 이제는 신뢰를 받고 책임을 맡게 되었다. 발표가 끝나고 모두 밖으로 나가 휴식 시간을 가졌다. 서연은 일어나 천천히 복도로 나가 기둥 뒤에 숨었다. 그녀는 사람이 많은 곳이 불편했다. 그저 방금 들은 내용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다. 수첩을 꺼내 빠르게 몇 단어를 적었다. 토지 용도별 분류, 자원과 발표 내용, 동사무소 이관 서류 미비주의, 강남 사무소 박 팀장 의견. 기억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적었다. 박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듯이 경청은 지식의 한 형태였으니까. 푸른 셔츠 차림의 동사무소 직원이 물컵을 들고 다가왔다. 서연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사시 구역 서류 오류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골치 아픈 서류가 있는데 혹시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은 조금 놀랐다. 질문을 받아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가 동정심이나 출신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일 때문에 그녀의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네,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서연은 복도로 돌아와 수첩에 더 적었다. 미해결 분쟁 토지 관련 법규 확인.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후에 돌아가면 강 사장에게 그 서류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만약 계약한다면 공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미해결 상태에서 동사무소가 위임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다른 사무실에서 온 두 사람이 지나가다 불쑥 물었다. 법학 전공하셨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무실에서 실무로 배웠어요. 학교는 안 다니셨고요? 전문대나 대학교 같은 곳. 네, 책으로 배우고 제 실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대답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한 사람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인정의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오후 늦게 끝났다. 각자 사무실로 돌아갔다. 서연은 강 사장, 이 대리와 함께 차를 타고 시내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는 아무도 말이 많지 않았지만 사무실 앞에 멈췄을 때 강 사장이 그녀에게 새 서류철을 건넸다. 이거 토지 새 군데인데 꼼꼼히 봐줘. 빠뜨리지 말고. 이 대리가 덧붙이며 파란색 형광펜을 건넸다. 그리고 밑줄 그을 땐 이 색으로 해. 확인하기 쉽게. 서연은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도 작은 목소리에 감사도 없었다. 그녀는 신뢰가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일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헌책방으로 돌아왔다. 박 선생님은 이미 차를 끓여 찻잔에 따라 놓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오늘 회의에서 내 이름이 불렸다며. 서연은 서류철을 아는 채 자리에 앉았다. 들뜬 기색도 기쁨을 감추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저 말했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다들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모르는 전문 용어도 많았어요. 박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는 이제 첫 반걸음을 뗀 거야. 하지만 나머지 반걸음이 더 어렵지. 어떤 반걸음이요? 첫 반걸음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게 하는 거고, 다음 반걸음은 사람들이 너를 업계의 진짜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야. 그들이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 물을 때, 그때가 내가 진정으로 굳건히 서는 순간이란다. 서연은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이 물어볼까 봐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각 항목에 밑줄을 긋고 주석을 달고 강 사장이 빌려준 법률 수첩과 비교했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왔다. 작은 방 안에서는 다시 연필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수첩에 계속해서 적었다. 경청은 지식의 한 형태, 박 선생님. 그리고 그녀는 멈춰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문제 때문도 과거 때문도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진정한 가치 때문이라는 것을. 떠들썩하지도 칭송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이 회의장 앞에서 서연 씨가 수정했어요라고 똑바로 말하고 강당 전체가 돌아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 여사님 입원하셨대.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 옆집 아주머니의 말이 안개 자욱한 아침 공기 속에 잔잔한 호수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차를 따르던 박 선생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찬물이 찻잔 가장자리를 넘어 흘렀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찻잔은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시선은 이미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낡은 대나무 울타리가 있는 시골길,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단층집, 그리고 나가 라는 앙칼진 목소리로 제삿날 조카딸을 문 밖으로 내쫓았던 김 여사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는 곳으로. 서연은 그 대화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새로 개통된 지방도, 주변 토지 양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바쁜 업무는 그녀가 주변 잡다한 일에 신경 쓸 틈을 주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바람결에 실려온 소식은 마른 잎사귀처럼 기억의 문틈으로 기어코 비집고 들어왔다. 10년의 세월.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 김 여사가 마치 다치지 않은 해상의 한 장면처럼 불쑥 다시 나타난 것이다. 김 여사는 시장에서 채소 바구니를 들고 가다 쓰러졌다고 했다. 가게 앞에서 갑자기 뿌리 뽑힌 나무처럼 쓰러졌다고 사람들이 말했다. 낯선 사람이 119에 신고했고 그녀는 국립병원 302호실 창가 쪽 맨 끝 침대에 실려갔다. 신분증도 보호자도 없었다. 간호사는 그녀가 깨어났을 때 말한 대로 임시로 이름을 기록했다. 김씨, 69세, 고향 동쪽 마을.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병실은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오래도록 빨지 않은 옷까지 냄새로 가득했다. 김 여사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있었다. 고된 삶이 새겨진 얼굴,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머리카락은 거의 다 휘었지만 그 흰머리조차 초췌함을 감추지 못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그리고 앞뒤 없는 잠꼬대를 중얼거렸다. 여보, 그 애 조심해요. 찬밥 먹이지 말고 엄마 한복 저고리 못 가져가게 해요. 야간 근무를 하던 하 간호사가 다음날 아침 나타난 박 선생님에게 말했다. 박 선생님은 흰죽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젯밤 자정쯤 깨셔서 어떤 남자분이랑 조카딸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쫓겨난 얘기, 한복 저고리 얘기 같은 걸 하셨어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할머니 가족 되세요? 가족은 아니지만 예전에 알던 분입니다. 박 선생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서연에 대해서도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잠시 앉아 산소 마스크를 통해 거친 숨을 내쉬는 김 여사를 바라보다가 일어나 돌아갔다. 그날 오후 서연이 퇴근했을 때 그는 바로 김 여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예전에 너를 쫓아냈던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단다. 서연은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바람이 낡은 헌책방 문틈으로 불어와 낙엽이 창틀에 떨어졌다. 박 선생님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내가 결정하렴. 가야 할 것 같으면 가고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기다려도 괜찮다. 사흘 후 서연은 군립병원 앞에 서 있었다. 옅은 갈색의 낡은 외투를 입고 손에는 천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안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 우유 한 곽, 작은 수건 한 장, 그리고 수첩 한 권. 그녀는 혼자 왔다. 예고도 없이 박 선생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병원 복도는 한산했고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소독약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여 무거운 느낌을 자아냈다. 서연은 302호실 문 앞에 섰다.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서 방 안쪽 끝 침대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등을 보이고 옆으로 누워 있었다. 야위고 작았다. 제사상 앞에서 내가 너를 충분히 오래 키웠다. 고소리치던 그 사람 같지 않았다. 전혀. 그저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곳에 외로이 남겨진 점점 쇠약해져가는 육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서연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누구 찾으세요? 아, 방을 잘못 찾았나 봐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유리창 안을 향해 있었다. 목이 메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이해했다. 용서는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했고, 이해가 필요했고, 받아들임이 필요했다. 10년 동안 그녀는 은혜라는 글자부터 다시 쓰는 법을 배웠고, 책상 닦는 일에서 서류 처리하는 일까지 해냈으며, 회의에 참석해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에 이름이 불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문 앞에 서서 그녀는 18살 아버지 제삿날 낡은 한복 저고리를 끌어안고 집에서 쫓겨났던 어린아이인 자신을 보았다.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짧고 간결한 벨소리가 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다. 서두르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직 때가 아니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헌책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수첩에 글을 썼다. 병원 이야기도 김 여사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줄 적었다. 용서는 용기의 한 형태이지만 항상 서두를 필요는 없다. 박 선생님은 그녀 등 뒤에서 그 글고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묻지도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도 없었다. 그저 서연이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 멈출 줄 안다는 것만 알면 되었다. 처마 밑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저 너머 동쪽 마을은 여전히 진흙과 늙은 대나무 냄새 속에 잠겨 있었고, 낡은 집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여전히 그곳에 씻기지 않은 기억처럼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닫힐 수도 열릴 수도 있는 문이기도 했다. 이른 아침, 아직 햇살이 병실 유리창에 닿기도 전에 병원 업무과 게시판의 공지사항이 바뀌었다.
김씨, 302호 6번 침대 환자, 병원비 전액 수납 완료. 한 달간의 치료비와 개인 간병인, 고용 추가 비용까지 모두 완납으로 기록되었다. 확인 서명란에는 친족도, 사회복지사도 아니었다. 그저 비스듬히 쓰인 손글씨 한 줄만이 남아 있었다. 옛 지인, 병원 업무과 직원은 그 글씨를 보고 서류를 접어 간호사실로 올렸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이름을 숨기려는 사람이 처음도 아니었으니까. 3층 302호실. 김 여사는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꿈과 현실 사이, 피로와 흐릿한 기억 사이를 오가는 긴 밤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날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다. 커튼은 살짝 걷혀 있었고 침대 시트는 새하얗게 갈려 있었다. 소독약 냄새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젊은 간병인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조심스럽고 익숙한 손길이었다. 김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세요? 하 간호사예요. 할머니 전담 간병인입니다. 전담이라고요? 네, 어떤 분이 할머니를 위해 특별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셨어요. 이번 달 병원비도 전부 포함해서요. 누가? 하 간호사는 미소 지었다. 지인분이라고만 하셨어요. 성함은 남기지 않으셨고요. 김 여사는 그 자리에 굳었다. 손이 반사적으로 오므라들었다. 눈동자가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작은 흰국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베개는 더 높이 괴어져 있었으며 따뜻한 물수건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더 이상 이신 사람들의 병실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와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고쳐놓은 것 같았다. 지인이라고 했나요? 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현금을 맡기고 가셨다고 해요. 옛 지인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나 메시지는 없었어요. 김 여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제대로 앉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것은 병고로 인한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이를 집에서 내쫓고 돌아보지도 다시 한번 묻지도 않았던 사람이 수년간 억눌러온 눈물이었다. 옛 지인. 내 글자가 마치 심장을 후려치는 소리 같았다.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그녀는 알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오후 가벼운 비가 내렸다. 하 간호사가 우유를 타고 있을 때 누군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다. 문 앞에는 닭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다. 발신인도 메모도 없었다. 하 간호사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김 여사의 남편인 박 씨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주 오래전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와 서연, 1997년 여름. 그녀는 김 여사의 손에 사진을 지어주었다. 김 여사는 빛바랜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애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그녀는 죽도 먹지 않고 그저 사진을 끌어안고 앉아 멍하니 기억 속을 응시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온 바람에 사진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시간 저편에서 누군가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어둠이 내리고 병실은 침묵에 잠겼다. 심박 측정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김 여사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눈을 감지 못했다. 마치 한번 깜빡이면 꿈이 사라져 버릴까 두려운 듯했다. 방 안은 이제 기다림의 장소였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멀지 않은 복도 끝, 비상구문 뒤에 젊은 여성이 숨어 서 있었다. 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밖을 향해 있었다. 이미 어둑해진 하늘, 빗물 웅덩이에 노란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자신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김 여사가 사진을 본 것을 알 만큼 소리 없는 눈물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흐느끼는 울음도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정말로 놓아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흘러내린 한 방울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았고 김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해야 할 일을 선택했다. 아버지로부터 아프지만 여전히 자신의 일부인 옛 기억들로부터 비롯된 마지막 비처럼. 박 선생님은 예전에 말했다.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란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용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모든 것을 잊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속 가시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가볍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은혜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그릇의 닭죽, 낡은 사진 한 장, 아무도 보지 못한 한 번의 나타남으로 얼마간의 인간적인 도리를 돌려주었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방 안에서 김 여사는 여전히 사진을 들고 있었다. 손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수년간의 고독 속에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충분히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에 충분했다. 비는 여전히 고르게 내렸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쩌면 그 조용한 발걸음들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돌아갈 길을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름을 부를 필요도 용서의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서연이 돌아왔던 방식처럼 부드럽고 굳건한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했다. 김 여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연 씨, 맞으시죠?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놀라움과 침착함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15년 동안 직접 마주한 적 없는 사람과 대면했다. 김 여사. 아버지 제삿날 집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단호하게 요쳤던 바로 그 여자였다. 김 여사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고 깊은 주름 속에 숨겨진 눈은 이제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충격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그녀는 예전에 그 야윈 소녀, 자신이 짐스럽게 여겼던 아이가 이제 중성적인 색상의 정장 차림의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고 가슴에는 진서연, 햇살 부동산 법률센터 부센터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채 자기 앞에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햇살 부동산 법률센터는 시내 가장 번화한 거리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다. 현대적인 공간, 반짝이는 유리창, 부드러운 백색 조명, 고객 대기석이 있는 우아한 안내 데스크, 전문적인 복장을 한 젊은 직원들의 또렷한 말투. 모든 사람이 예약제로 운영되었고 서류 처리 있었다. 예전 작은 부동산 사무실의 낡고 끈으로 묶인 서류 더미는 더 이상 없었다. 김 여사는 옛 이웃인 최 씨 아주머니와 함께 고향 땅 매매 위임장을 작성하러 이곳에 왔다. 원래 멀리까지 오고 싶지 않았지만 최 씨 아주머니가 이 센터가 믿을만하고 예약제로 운영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주고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계속 권했다.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오는 내내 마음은 불편했다. 아픈 뒤로 차창 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센터에 들어서서 새로운 분위기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불현듯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커다란 회의용 테이블 옆에 세 사람과 함께 서서 분양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자신감이 넘쳤으며 몸짓은 침착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은 고객들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연씨, 진 부센터장님이라고 불렀다. 아무도 예전처럼 저애나 서류 담당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는 서연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았고 이어 반짝이는 검은 구두와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다. 서연은 바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서연은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도 고개 숙임도 시선 회피도 없었다. 김 여사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최 씨 아주머니가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알아챘다. 아는 분이세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릴 때 우리 집에 있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하고 소리쳤다. 서연 씨요. 세상에 못 알아보셨어요? 저 아가씨가 이 센터 부센터장이에요. 일 엄청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김 여사는 가방끈을 꽉 쥐었다.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부끄러움, 기쁨, 혹은 두려움. 늦은 오후, 사람들이 퇴근 준비를 할 무렵, 서연이 김 여사와 최 씨 아주머니가 여전히 앉아있는 대기석을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눈빛이 부드러워지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뿐이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안부를 묻지도, 다시 한번 마음을 열지도 않았다. 그저 15년 동안 이어진 괴로움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숨결처럼 가볍지만 무거운 단언이었다. 김 여사는 망연자실했다. 그 짧은 말은 마치 그녀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기억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 질책하는 목소리도 눈물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그녀 자신을 참으로 작게 느껴지게 했다. 그 사건 이후 수년 동안 그녀는 조용히 살았다. 아무도 서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무도 한때 그림자처럼 집안에 살았던 조카에 대해 감히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단 한 번도 서연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난 일을 다시 들추지도 공개적으로 용서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김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다. 눈가가 시큰거렸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차마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최 씨 아주머니가 그것을 알아채고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춥네요.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하며 여전히 유리문 너머 밝은 사무실 안으로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이곳이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평생 살아가고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한때 내쫓았던 그 아이와 결코 같은 높이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차가 두 사람을 태우고 센터를 떠날 때 김 여사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높은 유리창에는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비쳤다. 그 중에는 낡은 천 가방과 빛바랜 한복 저고리 하나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던 아이가 이제는 팀 전체가 귀 기울여 듣는 지시를 책상 위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김 여사는 차 안에 앉아 여전히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이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고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과가 있으며 서연처럼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증오심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새 집. 김 여사가 살던 낡은 단층집은 더 이상 없었다. 이끼 낀 얼룩덜룩한 벽, 비 올 때마다 덜거덕거리던 슬레이트 지붕, 울퉁불퉁 갈라진 시멘트 바닥. 모든 것이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그 대신 모조 기와를 얹고 옅은 흰색으로 칠한 소박하고 단정한 나무 문이 달린 작고 예쁜 집이 너무나 낯선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작은 손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나 자신이 계속 걸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새 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 그녀는 발신인 없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두꺼운 종이에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단정한 글씨체였다. 할머니 댁이 너무 낡았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하시면 더 따뜻할 거예요. 할머니께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버리려 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지었던 집이 있던 옛 터를 다시 찾아갔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집은 철거되었고 땅은 버려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제대로 개조되어 집이 지어져 있었다. 집 대문 옆에는 작은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예전에 그녀가 앉아서 살구를 깎아 설날에 잼을 만들곤 했던 바로 그 나무였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명찰을 단 젊은 청년이 그녀에게 300이라고 새겨진 나무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사장님께서 예전 부엌 방향 그대로 하고 평상도 할머니께서 쓰시던 것과 똑같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옷장도 예전 방향 그대로 두어서 낯설지 않게 해드렸고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무도 이름을 명확히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이해했다. 길 건너편 옛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서연이가 그랬다더라. 지금 엄청 잘 나간대. 돈도 많고 지위도 있는데 저 늙은 할머니를 아직도 기억하다니. 직접 돌아온 건 아니지만 집 지어준 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러게, 나 같으면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수군거리는 말들이 바람처럼 그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마음에 남지도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고무신이 새 타일 바닥 위에서 가볍게 소리를 냈다. 집은 크지 않았다. 60제곱미터, 약 18평, 남짓. 하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고 깨끗하며 정돈되어 있었다. 부엌은 그녀가 익숙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평상은 아침 햇살이 적당히 들어오는 창가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집에는 온수기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기본적인 가전제품은 모두 갖춰져 있었지만 김 여사를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한 것은 옷장을 열었을 때 본 낡은 스웨터 한 벌 때문이었다. 추운 계절마다 그녀가 즐겨 입던 깨끗하게 세탁되어 단정하게 개어진 스웨터가 작은 나무 액자 옆에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그녀의 남편, 서연의 아버지 박 씨가 있었다. 오래전 어느 겨울날 집 마당에서 찍은 낡은 사진.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다. 온화한 얼굴, 시간을 초월한 듯한 눈빛. 그 사진은 예전에 그녀가 낡은 물건 상자에 버렸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여기에 새롭고 깨끗하며 단정한 옷장 안에 그녀가 다시 보기를 기다린 듯 놓여 있었다. 김 여사는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렸다. 눈가가 시큰거렸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먹지도, 불도 켜지 않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밤이 되자 가랑비가 살구나무 가지 사이로 부슬부슬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보이지 않는 새장 안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주변 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수년 동안 자신을 사랑하려 했던 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만들어 쌓아 올린 고독이었다. 평상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 집은 할머니 집이에요. 누가 샀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녀는 그 글고를 10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읽을 때마다 눈가가 더욱 뜨거워졌다. 평생 자신이 강하다고, 아무도 필요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주변의 모든 것이 누군가가 조용히 마련해준 것임을 깨달았을 때 벽돌 한 장, 부엌 방향 하나, 스웨터 한 벌까지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아이를 미워하는 대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곁에 두고 지켜주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일어섰고 자신에게 집 한 채를 사줄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온갖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 안에서 찬밥 한 그릇과 벽에 비친 그림자를 벗삼아 홀로 앉아있는 것뿐이었다. 후회. 그 감정은 뒤늦게 찾아왔다. 시끄럽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목이 메고
가슴이 답답하며 자신이 한때 꿈꿨던 바로 그곳에서 고독하게 만들었다. 새 집, 튼튼한 나무문, 부드러운 등불, 따뜻한 부엌. 모든 것이 예전보다 좋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했다. 누군가 대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며 부엌으로 들어와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외치던 매일 저녁 울려 퍼지던 손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새 집이라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직 시간만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언니는 저랑 닮았어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바람 소리처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청소년 센터 복도를 걷던 서연을 멈춰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13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의 눈과 마주쳤다. 양 갈래로 따은 머리, 야윈 몸, 친구들 무리에서 살짝 떨어져 앉아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4번 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수줍음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은 낡은 강당이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연례 장학금 수여식이 막 끝난 참이었다. 상장과 장학금 봉투, 그리고 작은 선물들이 후원자들에 의해 전달되었고 서연은 그중 가장 중요한 손님 중 한 명이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 가슴에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얼굴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매우 다른 것이 있었다. 그녀는 짧은 연설을 마치고 막 나온 참이었다. 꾸밈 없는 연설이었다. 어릴 적 저는 섣달 금음날 저녁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집 없는 애라고 불렸고 문밖에서 남들이 명절을 세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은혜라는 글자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글자 덕분에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센터 관리는 머리가 짧고 늘 태블릿 PC에 무언가를 기록하는 나이든 여성이었다. 그녀는 숨김없는 존경심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거의 1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서연이 먼저 연락해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부터였다. 저 아이 이름은 하나예요. 엄마는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외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자주 혼내고 막말을 해서 사이가 안 좋아요. 애가 많이 내성적인데 공부는 잘해요. 오늘 저한테 먼저 와서 말 건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서연은 몸을 숙여 하나의 손에서 종이를 받았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빨간 망토를 두르고 긴 머리를 한 여성이 넘어진 작은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이었다.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는 저의 슈퍼맨이에요. 서연은 목이 메었다. 그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었다. 그 그림 속 모습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구원받기를 감히 꿈꿨던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손을 내미는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하나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서두르지 않고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랑 같이 사는구나? 네. 근데 할머니가 맨날 혼내요. 엄마는 쓸모없는 인간이었다고, 죽어서 골칫거리만 남겼다고. 할머니는 저를 안 좋아해요. 할머니가 밉니? 하나는 침묵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그 침묵하는 모습이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너무나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해줄까? 나도 내 나이 때 그랬어.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용서하는 건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 다시는 어떤 아이도 아프게 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었다. 가르치려 들지도, 꾸짖지도,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주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오늘부터 내가 슬플 때마다 여기에 적어. 숨기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도 다 적어.
연말까지 내가 이 수첩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사줄게. 하지만 내가 계속 간직하고 계속 노력할 때만이야. 하나는 수첩을 받아들고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서연은 센터 관리와 강당 옆 작은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벽에는 여러 활동 사진과 빼곡히 걸린 표창장이 가득했다. 센터의 하나를 제가 개인적으로 돕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센터 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에게는 자신을 믿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진 부센터장님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를 특별 지원 대상 명단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기술교육, 그리고 특히 중요한 날마다 서연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는 성장 로드맵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내의 작은 길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한때 그녀의 출발점이었던 곳이 이제는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주기 위해 돌아오는 곳이 되었다. 그녀는 박 선생님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처마 밑을 내어주었던 사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많이 묻지도 않았다. 그저 단순하게 그녀를 믿어주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용서는 단지 가볍게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용서는 일종의 유산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계속 전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옆 좌석에는 하나가 그린 슈퍼맨 그림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크레파스가 귀퉁이에 조금 번졌지만 그림 속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선명했다. 서연 자신도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 덕분에 그녀는 다시 미소 짓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더 이상 은혜를 입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자신이 한때 자신의 삶을 다시 썼던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되고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히 따뜻하게. 늦가을 아침, 하늘은 맑고 바람은 찼다. 햇살이 비단처럼 부드럽게 기울어져 마지막 잎새까지 다 떨군 길가 플라타너스 가지 위로 드리워졌다. 서연의 사무실은 여느 날처럼 분주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사무실 구석 커피 머신에서 나는 커피 향이 새로 인쇄된 서류 냄새와 뒤섞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회의실로 달려와 유리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진 부센터장님, 로비에 어떤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약은 없으시고 시골 떡 바구니를 들고 계세요. 본인 할머니라고 하시는데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라는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순간 정지된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놀라서가 아니었다. 기억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잠시 회의를 중단하라는 손짓을 했다. 로비에서 김 여사는 대기용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낡은 파란색 플라스틱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이에는 접힌 손수건이 덮여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색 스웨터를 입고 빛바랜 회색면 모자를 쓰고 있었다. 폐를 끼칠까 두려운 듯 몸을 살짝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힐끗거렸고 몇몇은 속삭였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 나갔다. 김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유리창에서 쏟아지는 빛에 눈이 부셨다. 서두도, 인사도, 오랜만이에요 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예전보다 작고 신 목소리로 말했다. 송편이다. 내가 어릴 때 좋아했잖니. 묻지도 변명하지도 않는 말이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이 이제 이 바구니와 떡 몇 개에 다 담겨 있는 듯했다. 서연은 바로 바구니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았다. 얼굴은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 입가 주름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문 밖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아무도 데려오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바구니를 받았다. 먹을게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질책도, 눈물도, 드러나는 감동조차 없었다. 그저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간직되어 온 사과에 대한 대답처럼 평온한 한마디였다. 그 후 두 사람은 사무실 앞마당 돌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화분들, 거리를 오가는 차들. 아무도 서로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고 아무도 옛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한때 깊은 상처였던 아픔을 들추지도 않았다. 김 여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름진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가끔 길 쪽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옆에 앉아 허리를 펴고 여전히 떡바구니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있었다.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자 마른 잎 몇 개가 빙글빙글 돌았다. 그 순간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내쫓고 쫓겨났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아주 여러 가을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뿐이었다. 한참 후 김 여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세히 듣지 않으면 한숨 소리로 착각할 만큼 나지막이 말했다. 언제 시간 되면 집에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을래? 질문은 마치 잔잔한 수면에 가볍게 던져진 듯 아무런 파문도 고개 끄덕임 외에는 어떤 기대도 담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가볍게 끄덕였다. 네. 단 한 글자였지만 김 여사는 기쁨에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손을 꽉 쥘 만큼 충분했다. 그녀가 떠날 때 서연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배웅했다. 길가까지 나가거나 차까지 바래다 주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낡은 자전거가 천천히 길을 건너 옛 건물들 뒤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직원들이 지나가다 떡 바구니를 보고 물었다. 부센터장님, 드실 거예요? 부엌에 갖다 놓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이따 내가 가져갈게. 회의실로 돌아온 그녀는 바구니를 열어 떡 하나를 집어들었다. 쫄깃한 것과 달콤한 깨소, 아주 오래된 맛, 작아 보이지만 말 없는 노래 한 소절처럼 무거운 선물이었다. 어쩌면 살면서 모든 사과가 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는지도 모른다. 어떤 상처는 그저 바람에 마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실은 노인이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고 용서받고 싶다고 말하기 위해 가져올 수 있는 전부인 떡 바구니 하나로도 충분한 것인지도.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설 때 서연은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차 한 봉지와 생강정과 한 통, 그리고 부드러운 오후들이라는 제목의 얇은 책 한 권을 골랐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고향 마을로 돌아가 밥 한 끼 먹어야겠다고. 무언가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옛사람과 다시 앉아있기 위해서. 더 이상 질문도 대답도 필요 없는. 때로는 용서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픔 없이 조용히 서로 옆에 앉을 용기를 낼 때 오는 것이니까. 부엌의 된장찌개 냄새가 뚝배기에서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이 끓는 정도를 확인했다. 손을 천천히 저어 한 바퀴 휘젓고 다시 뚜껑을 덮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부엌 창밖, 마당에서 채소를 씻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힐끗 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겨우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옛날에도 너는 꼭 저렇게 씻었지. 깨끗하게 씻긴 하는데 물이 옷에 다 튀도록. 서연은 듣지 못했을 것이다. 물 흐르는 소리 때문일 수도 있고 할머니가 일부러 아주 작게 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들었다면 아마 그녀는 미소 지었을 것이다. 15년이 흐른 지금 처음으로 김 여사가 호통치거나 비난하지 않고 추억에 잠겼기 때문이었다. 오후 햇살이 나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금 깨끗하게 닦은 붉은 타일 바닥에 드리워졌다. 집은 더 이상 낡은 단층집이 아니었지만 부엌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낮은 아궁이, 예전에 할머니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위치에 놓인 냄비와 그릇들. 한쪽 찬장에는 서연의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남자는 유리 너머로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오늘은 서연이 약속을 지켜 할머니와 밥 한 끼 먹으러 온 첫날이었다. 그녀는 업무용 가방 대신
시장에서 직접 고른 깨끗한 채소 한 바구니와 아직 펄펄 뛰는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를 바나나 입에 싸서 들고 왔다. 김 여사는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했다. 마당은 깨끗하게 쓸렸고 평상에는 새 돗자리가 깔렸으며 오래된 흰색 도자기 그릇들은 찬장에서 꺼내 하나하나 닦았다. 작은 밥상이었지만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두부조림 등 반찬이 충분했고 후식으로는 아침부터 냉장고에 넣어둔 녹두묵이 있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모든 것이 정갈했다. 서연은 채소를 다 씻어 부엌으로 가져와 소쿠리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무도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예전에 익숙한 동작들이 다시 반복될 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긴장감도, 감시하는 듯한 눈빛도, 무거운 한숨 소리도 없었다. 그저 그릇 부딪히는 소리,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천천히 퍼지는 밥 냄새만이 남아있었다. 해가 막 지려할 때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탁에는 단 2사람, 2벌의 수저, 2개의 밥그릇, 그리고 물 한 병만이 놓여 있었다. 낯선 손님도, 외부인도, 연기도 없었다. 그저 한 명의 노인과 한 명의 젊은 여성, 예전에는 수많은 분노와 침묵의 배경이 되었던 익숙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거, 입에 맞니? 김 여사가 서연을 똑바로 보지 않고 물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롭거나 듣기 싫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싶은 사람이 건네는 평범한 질문 같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맛있어요. 두부도 부드럽고 짜지 않아서 좋아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반찬을 집었다. 아무도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날 내가 쫓겨났을 때 나 할머니가 잘못했어 같은 말도 없었다. 분위기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긴 빛 끝에 파도가 멎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천천히 먹었다. 옛 생각에 잠겨서가 아니라 현재를 진정으로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드러운 두부, 바삭한 생선, 따뜻한 된장찌개. 모두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포장되고 데워지고 오랜 시련을 통과한 모든 침묵과 함께 먹는 기억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밥상이 거의 비어갈 무렵 서연은 수저를 내려놓고 찬장 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돌아앉으며 질책이라기보다는 감탄사에 가까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가 계속 있었을 텐데요. 그 말은 비난도, 되돌려 달라는 요구도, 죄를 묻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식탁 위를 가로질러 마주 앉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바람 같았다. 김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이 조용히 생선 한 조각을 집어 서연의 밥그릇에 놓아주었을 뿐이다. 마치 오랜만에 다 큰 아이를 다시 챙겨주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밥상과 조용히 놓인 생선 한 조각은 한때 잘못했지만 사과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과 한때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밥상으로 돌아올 만큼 다정했던 사람에 대해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서연은 마루에 앉아 물을 마셨다. 김 여사가 마른 수건을 들고 아 옆에 앉아 무릎을 쓸었다. 바람이 불어 처마에 매달린 플라스틱 바람개비가 가볍게 돌았다. 앞마당 살구나무에서 익은 살구 향기가 바람을 타고 풍겨왔다. 할머니가 서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대립도, 후퇴도, 회피도 없었다. 그저 희미한 저녁 햇살, 조용한 집, 그리고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김 여사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제 잘 됐구나.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도 나를 기억해 주다니. 나는 생각도 못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지, 누가 누구를 용서했는지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할머니와 손녀 관계는 결코 거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사랑하기를 거부했을 때 잠시 깨졌을 뿐이고 이제 두 사람이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도 용서를 선언할 필요도 없는
함께 앉아 식사하며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한 끼의 밥이라는 실로 다시 깨매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평운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장을 쓰기에 충분히 큰 것이었다. 올해 제사상은 집 안방 한가운데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윤이 낙에 닦인 나무상에는 그릇과 수저가 가지런히 놓였고 양옆 촛대에는 촛불이 고르게 타올랐다. 향연기가 피어올라 공간 속으로 은은하게 퍼지며 생선조림, 시원한 국, 나물 무침의 향긋한 냄새와 어우러졌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서연은 제사상 앞에 서서 두 손으로 향을 잡았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깊었다. 아버지의 영정.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녀 학비를 벌기 위해 남몰래 부업을 하던 사람. 낡은 유리 너머로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충분히 무겁고 진실된 기도였다.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 그녀가 집에서 쫓겨난 지 15년 만에 바로 그날이었다. 그때도 향이채 다 타기도 전에 그녀는 낡은 천 가방과 어머니의 한복 저고리를 끌어안고 떠나야 했다. 아버지께 향도 올리지 못했고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다. 오늘 같은 날 같은 집.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그릇을 씻고 밥을 짓는 사람은 바로 그녀 서연이었다. 서연은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도착했다.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렸고 이웃집 쳤딱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낮은 굽에 신을 신고 단아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다. 손에는 낙지 않고 깔끔한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채소를 다듬고 불을 지피고 생선을 양념했다. 예전에 김 여사가 그녀에게 시키고 못한다고 구박하고 빼앗아 들고 넌 왜 이렇게 서투르냐 고 야단치던 바로 그 일들을 오늘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김 여사는 창가 의자에 앉아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좇았다. 가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다. 마음속 가시 없이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옆집 박씨 아저씨, 떡 파는 최씨 아주머니, 목수 일을 하는 이씨 아저씨. 모두 서연을 보고 놀랐지만 아무도 바로 묻지 못했다. 그녀가 공손하게 차를 따르고 음식을 권하고 후식을 나르며 예에 바르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모두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저 애가 그때 영영 떠난 줄 알았는데 저렇게 번듯해지다니 정말 사람 됐네. 그러게,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제대로 사는 걸 보니 다행이야. 아무도 옛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과 무심한 듯한 말들은 김 여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마당으로 나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향이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상을 닦고 있었다. 김 여사가 제사상으로 다가와 잠시 서 있더니 몸을 돌려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쉬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는 제 친손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사과합니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누군가 모든 소리를 꺼버린 것처럼 조용해졌다. 최씨 아주머니는 찻잔을 놓았고 박씨 아저씨는 헛기침을 하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다. 손에는 여전히 수건을 들고 있었지만 꽉 쥐지도 놓지도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울지는 않았지만 두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제사상으로 다가가 머리를 깊이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 여사에게로 돌아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아직 때가 아닌 어떤 감정도 터져 나오지 않게 하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고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지 않았다. 그저 15년의 침묵 끝에 하나의 진실이 말해졌을 뿐이었다. 사과할 용기를 낸 노인과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너그러운 젊은이. 그날 오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연과 김 여사는 함께 상을 치웠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한 사람은 그릇을 씻었다. 저녁 햇살이 마당에 노랗게 드리워졌고 문 앞 살구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서연이 문득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내년에도 올게요. 근데 할머니, 저 매운 거 못 먹는 거 아시죠? 옛날처럼 국에 고춧가루 넣지 마세요. 김 여사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기억하마. 공기는 마지막 향연기가 쓰러지듯 가벼웠다. 그 집안, 한 명의 노인과 한 명의 젊은이가 마침내 한 제삿날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상에는 충분한 대화가 있었고 충분한 사람이 있었으며 아무도 말로 표현할 필요 없는 충분한 용서가 있었다. 나는 게 시장에서 마주칠까봐 겁먹었었어. 박 영감이 곰방대에 담뱃잎을 꾹꾹 눌러 담으며 말했다. 마른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는 마을 해관 옆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갓 20살 넘은 청년 몇몇이 앉아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아이, 오토바이에 기댄 아이, 간담회 준비로 마이크를 만지작거리는 아이도 있었다. 모두 긴장한 듯했지만 박 영감은 태평하게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다. 어릴 때 서연이 고생 많이 했지. 모르는 사람 있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김 여사가 내쫓아서 떠돌다가 갑자기 몇 년 만에 돌아와서 사무실 사장이 됐다니. 너희들 그거 아나? 걔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딴 데 보는 척했어. 그때 나도 남들 따라서 걔 욕했거든. 박 영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뱉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뭐 귀한 손님이지. 우리 마을 출신 진서연 강사님. 이 동네에서 걔처럼 성공한 애 없어. 가까운 마을 해관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크지 않은 공간, 빛바랜 푸른색 페인트 벽이었지만 밝고 깨끗했다. 이곳은 예전에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 애국가를 부르던 곳이었고 신병들을 입대시키던 강당이었으며 구호미를 나눠주던 주민 회의장이기도 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모였다. 부동산 업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청년 진서연과의 만남. 서연은 떠들썩한 환호 없이 사회자의 소개도 없이 그저 두 줄로 늘어선 의자 사이를 걸어 들어왔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옅은 회색 한복 차림의 머리는 높이 묶었고 가슴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다. 김 여사는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갈색 조끼를 입고 생강 몇 조각과 방아잎 한 줌이 담긴 작은 바구니를 가만히 안고 있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고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십수년 동안 자신이 그 일부였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처럼 박수 소리와 함께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울부짖지 않으려 애써 눈을 감고 잠들었던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서의 첫날 밤 이야기를 했다. 처음으로 글은 읽을 줄 아니? 라고 물어보고 펜 한 자루와 흰 공책 한 권을 건네준 박 선생님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분께 글자를 배웠습니다. 한 획 한 획, 은혜라는 글자부터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덕분에 서류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고 아무도 헛기침을 하지 않았다.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중에는 예전에 그녀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서연은 김 여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욕설이나 문박으로 밀쳐졌던 일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 대목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살다 보면 서투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표현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김 여사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만약 누군가 가까이서 보았다면
그녀의 콧등이 붉어져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마지막에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서연은 웃었다. 시거나 어색하지 않은 아주 진실된 미소였다. 네, 만약 제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 말 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길게 이어졌다. 앞줄에 앉았던 누군가가 김 여사가 앉아있는 맨 뒷줄을 돌아보았다. 유일하게 박수치지 않았지만 무릎 위에 손을 꼭 올려놓고 마치 차마 하지 못한 속삭임처럼 자신의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간담회가 끝나자 학생들이 사진을 찍자고 몰려들었다. 한 여학생이 부동산 등기법 책을 들고 달려왔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일하고 싶어요. 법무사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서연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열심히 하렴. 하지만 글자만 배우지 말고 먼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렴. 아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 밖에서 김 여사가 일어나 천천히 뒤편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공개적인 말을 위한 시간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조용히 물러나 다음 세대에게 무대를 넘겨줄 때였다. 오후 바람이 마을 해관 마당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김 여사의 바구니에서 마른 방아잎 냄새를 실어 날랐다. 어떤 옛 이야기는 마른 방아잎처럼 이미 향기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비벼보면 여전히 진한 향이 남아있다. 다만 다른 점은 오늘 사람들은 그것을 씹으며 험담하거나 흉보지 않고 한때 집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돌아와 앉아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면서도 누구도 다시 들추지 않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명성은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갔던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서연이 한 인생의 순환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다. 말다툼도 연설도 아닌 눈물과 은혜라는 글자, 그리고 섣달 금음날 저녁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날들로부터 단련된 친절함으로 섣달 금음날 저녁,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마른 풀내음과 막 추수한 논이 축축한 흙냄새를 실어 날랐다. 작은 집 처마 밑 해 질녘 희미한 햇살 아래 두 여인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늙었고 한 명은 젊었다. 주변에는 송편 만들 쌀가루, 깨소, 팥소, 그리고 아직 빚지 못한 송편 반죽이 놓여 있었다.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돼. 반죽 밑에서부터 감싸 올려야 송편이 터지지 않아. 김 여사가 서연이 만들다만 송편을 집어들며 말했다. 손은 떨렸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서연은 웃으며 바라보았다. 몇 번 해봤는데도 할머니처럼 예쁘게 안 돼요. 아마 연습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내가 어릴 땐 너무 작았고 또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가르쳐주질 못했지. 김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계속 송편을 빚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외면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옆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서연이 후원해온 학생인 하나가 신나게 소립을 닦으며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처음으로 완성한 송편을 보고 입이 귀에 걸렸다. 선생님, 못생겨도 괜찮죠? 마음만 담겨 있으면 뭐든 괜찮아. 하나야. 서연의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바람이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처마 밑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낮게 매달린 붉은 등롱을 살짝 흔들었다. 오늘 집은 떠들썩하거나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새벽부터 서연은 하나와 함께 마당을 쓸고 제사상을 닦고 나무 기둥에 붉은 복자를 붙였다. 올해 설날에는 멀리 가지 않았다. 새해 인사차 오는 손님도 받지 않았고 회사 모임도 없었다. 그저 진정한 의미의 집에 머물고 싶었다. 부엌에서는 갈비찜이 약한 불에서 끓고 있었고 식탁에는 간단한 제사 음식 삶은 닭, 팥시루떡, 맑은 탕국,
나박김치, 그리고 직접 만든 몇 가지 한과가 차려져 있었다. 각자 한 가지씩 음식을 만들었다. 아무도 요리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모두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김 여사는 나무를 다듬으며 가끔 젊었을 적 이야기를 했다. 예전에 시장에서 송편을 팔았는데 하루에 수백 개씩 빚었다고. 그때는 손재주가 좋았지만 성격이 급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했다고. 지금도 성질 급하세요?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다 죽었지. 늙으니까 소리쳐도 아무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제 소리 지르고 싶지도 않아. 세 사람 모두 웃었다. 아무도 과거를 쓰라리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 모두 현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득 찬 현재였다. 섣달 금음날 밤 시내 쪽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며 밤하늘을 환하게 물들였다.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하나는 그녀 발치에 앉아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불꽃이 터질 때마다 계속해서 와 하고 감탄사를 터뜨렸다. 김 여사가 외투를 걸치고 나와 옆에 앉았다. 몇 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불꽃 터지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가끔 하나의 웃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다 김 여사가 문득 크지도 않고 일부러 격식 차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제대로 된 설을 세는구나.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불꽃놀이 빛에 반사되어 눈이 반짝였다. 눈물을 흘리지도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할머니도 고맙습니다. 마침내 제가 손녀 노릇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2번의 감사. 한 번은 너, 한 번은 손녀. 길지 않았지만, 잘못했지만 고치는 법을 몰랐던 사람과 아팠지만 용서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 사이의 15년간의 질긴 시간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했다. 하나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 서연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 그때 들판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 않고 그저 부드러웠다. 자정이 가까워져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서연은 마당을 한 바퀴 산책했다. 둥근 달빛이 타일 깔린 길 위에 드리워졌다. 김 여사는 일찍 잠들었고 하나는 처마 밑에서 고양이를 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서연은 살구나무 앞에 멈춰 섰다. 익은 살구가 조용히 떨어졌지만 아무도 서둘러 죽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기억이었고 이제 머무는 곳이 된 처마를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결말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없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다만 하나의 반복이 다퉜을 뿐이었다. 한때 문 밖으로 밀쳐졌던 그녀가 오늘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리를 되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옛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가장 작은 것들 송편 한 조각, 향 한 자루, 밥 한 끼의 초대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옆에 앉았을 뿐이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아무도 춥지 않았다. 마음속 매듭을 수년 동안 아무도 감히 풀지 못했던 매듭을 모두 풀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계절이 왔고 문은 더 이상 닫혀있지 않았으며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또 다른 한 아이가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설명할 필요도 명확히 말할 필요도 없었다. 때로는 진정한 설날이란 그저 함께 송편을 빚고 함께 불꽃놀이를 기다리며 자신이 한때 자신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 곁에 머물 용기를 낸 사람 옆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었다. 저는 예전에 용서란 말로 표현해야 하고 명확한 사과와 화해의 포옹 혹은 극적인 눈물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 곁에 다시 앉아 있으면서도 더 이상 떨리지 않고 강한 척하려 애쓰지 않으며 그 사람이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신 마음속에 충분한 평온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 당신 마음속의 가족이나 어떤 가까운 사람,
혹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균열이 있다면 어쩌면 이제는 멈춰서서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계속 살아갈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단 한마디의 말, 향 한 자루, 혹은 작은 떡 한 조각만으로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 안에서 어떤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요. 당신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한국 지도 위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처럼 현실적이고 다층적인 감정을 담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함께 나눌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